네, 어, 지금부터 좋은교사 운동과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울시 교육청 미래교육기획팀 안상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날씨가 좀 궂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서행동 위기학생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서행동 위기학생 토론회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제 1차 토론회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여기에서 진행되는 2차 토론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그것의 좀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토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던 분들이 또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에는 저희가 1차 토론회 오늘의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2차 토론회 내용도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토론회 내용을 같이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토론회 오실 때도 이 자료집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토론회 참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토론회 함께 해주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제를 맡으신 이제 4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왼쪽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희 수원 탑동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이화여대 교육상담심리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유신혜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동주관 단체인데요. 좋은교사 운동에서 한성준 정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해외 사례를 또 말씀해 주실 이재욱 강남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돼도 제가 일어나면 얼굴이 잘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인사드림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자료집에 나와 있는 토론의 발제 순서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책자에는 아마 유신혜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발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발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유신혜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상담교사로서 계시면서 또 겪었던 부분들이라던가 학교 현장 이야기들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좀 바꾸어서 첫 번째 최경희 선생님과 연결되면 한 번에 학교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발제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준 선생님, 이재욱 교수님 이런 순서로 진행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발제 후에 지정 토론자가 없습니다. 여기 4분의 발제를 듣고 오늘은 좀 현장에 오늘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좀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정 토론 없이 바로 이제 모이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바로 현장 자유토론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준비하셨다가 오늘 좀 많은 시간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니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를 듣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일단 15분씩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15분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분이 넘어가면 잠깐 표시를 좀 하고요. 그러면 1, 2분 내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탑동초등학교 최경희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교 현장의 정서 행동 위기 학생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 학생 위기 지원단에서 1년 이제 파견을 했었고,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 한 7년 정도 계속 공부하면서 같이 좀 해온 발걸음이었고요. 그래서 논문이나 책 이렇게 쓰고 위기 학생 연구에 지금 마음친구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이제 제가 전담으로 있었을 때 실제 있었던 이제 선생님의 이제 사례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친구와 다툼이 생기거나 교사가 지시해서 이제 화가 폭발하면 교실을 쑥대밭을 만들고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버린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수업이 끝날 무렵 들어온다. 학부모에게 문자를 하지만 상담도 오지 않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순회 상담 교사라 급할 경우 도움받기 어렵다. 교감 선생님이 도와주시나 학교 이제 전체 이슈가 되어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집에도 학교 와도 계속 아이를 돌봐야 하니 이제 심신이 녹초가 된다. 위센터에 문의하니 학생을 이제 이해하면서 잘 상담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사실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봤던 게 이제 교실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이래 버리면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떼어넣거나 이제 실랑이 하는데 이제 수업이 전폐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혼자서 거의 도맡아서 해야 되는 이제 나홀로 구부트 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학부모도 이렇게 3교대 하시고 이제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게 협조도 좀 크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민원을 넣거나 좀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상당히 버거워지는 학부모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상담사가 다 배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쉽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움을 찾을 수 없는 시스템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비행 청소년은 위기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위기 아이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빠르게 변하는데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조성 가정이나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에서 보신 것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매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20년도는 이제 전체 학생 수에서 16.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 건수도 이렇게 매해 급격히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요. 75.6%가 이제 친부모에 의한 것이고 정서 학대나 방임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이제 정은성 박사님이 이제 했던 말이 학생의 상태를 부모의 상태에 따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임팩트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정신병리가 이제 심한 이제 뭐 부모일수록 아이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자녀의 이제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 이제 이런 그 부모에 의한 학생들이 사실은 더 위기라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감정불능이나 이제 삐뚤어진 이런 태도들이 계속 고쳐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 놓쳐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 오면 되게 우리나라가 좀 경쟁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불안이나 뭐 자살 뭐 이런 우울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 했을 때 25.9%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 부모와 대화도 더 줄어들었고, 이런 이제 그 가족 간의 정서적 돌봄이 약화되고, 경쟁적인 이제 학교 문화, 스마트폰 대화 단절 정상,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의 불안도를 높이고 심리적 기저가 유약한 게 특징이다. 사방팔방 이렇게 갈등이 많은 교실에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나 이걸 봤더니 정신과 진료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22만이죠. 근데 점점 갈수록 20년대 27만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도 관심군이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선 관심군 또한 더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자살 위험 학생 수도 지금 뭐 4년 새에 지금 3배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보면 이제 그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학생이 17.1%죠. 근데 위기 취약 청소년을 보면 42.6%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17.69%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이제 그 범주가 많냐 문제행동 범주에서 보면 ADHD를 포함한 운동 가다 장애
가장 높고 그다음에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이제 순위를 보이는데요. 이 또한 이렇게 5만에서 점점 20년도 가면 6만으로 증가하는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ADHD 학생들이 3년 새 25%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다수 이제 한 60에서 80%가 공존 질환인데요. 적대적 반항이나 우울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고 더 복합적인 영상을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이런 치료를 좀 놓치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 정신질환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려 6배, 그다음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장애도 50배 이상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이 크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대단히 아주 많이가 34.2%고요. 그리고 우울감이라는 거는 그 저조한 기분이 2주 이내 우울증에 가까운 그 정서가 25.2%, 4명 중 1명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10년 정도 우울증이 2배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런 우울감이나 그 자살 생각률이 이제 여학생들이 더 높은데요. 보통 성인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 건수도 보면 이렇게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 20년도 32만 정도로 높게 보입니다. 특히 이들의 상담 내용은 이제 대인관계가 가장 항상 높았는데 20년도 보면 정신건강의 문제가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해 현황이 굉장히 2018년도부터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 데이터 콘텐츠 증가 추이를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3배 이상 늘었고 코로나 이후로 더 급증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많다 유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살 사망자도 매해 이렇게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10대 자살률이 20대나 70대보다도 더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박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거의 10배 이상 5년 새에 이렇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정신과 진료나 고위험군, 그러니까 우울감, 자해, 자살, 도박, 인터넷 중독 이런 상황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북년 교수님께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20%, 25%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이와 비슷하며 우리나라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반에 30명이 있으면 대여섯 명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장애 수준에 해당되는 행동들은요, 교사로서 정말 지도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은 DSM-5라는 정신의학 서적에 있는 ADHD 증상을 나타내는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이 학생이 계속 이제 부모가 야단치면 소리치고 물건 던지고 이제 공부는 이렇게 머리는 좋은데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수업 시간 계속 떠들어서 선생님 거 혼나고 숙제도 이제 대충 하고 잘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보이죠. 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주의력이 결핍되고 이제 충동성이 높고 가행 행동이 많은 그 뇌 기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손발을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인다든지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심하게 뛰어다닌다든지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든지 수다스럽다든지 성급하게 이렇게 손들어서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징인 거죠. 이런 행동이 과연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여기서 보면 행동 문제라고 하는 건 평균적인 수치 이탈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교사가 한다라고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애 수준,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빈도수나 이렇게 심각도가 이렇게 높은 친구들은 장애 수준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도전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통제 불능,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으로 중재
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23년의 경력이 되는데요. 교사로서 좀 속수무책한 느낌이 정말 받습니다. 그래서 얘 지도를 하면 좋아지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때려, 돌아다녀, 이제 이것만 보는데 의사들이 볼 때는 이게 주의 산만이 높으면 ADHD 아니면 이제 정신적인 조금 그 정서적인 문제가 크면 기분장애 이렇게 진단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매번 그걸 잘 모르고 계속 단도리를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근본 원인을 모른 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될 그 위험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우리 위기 학생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세바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64점 이상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인데 보면 점수가 데이터가 이렇게 좀 T 점수가 이렇게 좀 높게 보고되고 ADHD 반항 품행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좀 약간 결핍된 가정 환경과 분노 조절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외부 자원이 연계가 이제 되다가 또 끊겼다가 좀 이런 특징이 있는데 또 중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이제 더 조금 놀랬던 게 그 T 점수가 90점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높고 이 ADHD 반항 플러스 불안 신체와 정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더 크다는 거죠. 문제 행동이.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생활지도 어렵고 이 친구들이 이제 가정 협조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상담도 계속 받다가 맞다가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학교 폭력 문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이제 문제가 많아지니까 더 2차적, 3차적 문제들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가라앉는 배를 지금 이제 함께 퍼야 되는데 그 교사가 지금 온전히 교실에서 지금 이렇게 발을 동동 구리면서 지금 퍼올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인데요. 실제 그 명예퇴직 건수를 보면 지금 4년 새에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생활지도. 생활지도가 매우 어렵다, 대체로 어렵다 90% 이상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큰 어려움이 학부모 민원 유지. 학부모 관계 유지, 또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 문제행동 학생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를 가서 이제 그 문제행동을 범죄화를 시켜봤거든요. 그랬을 때 생각 외로 공격행동보다 수업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업 방해, 자리 이탈, 그 다음에 소음 내기, 지시불이행, 반항, 이런 여러 가지 그 꼭 큰 행동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잘한 그 문제 행동들이 굉장히 수업 방해가 많은 거죠. 학생 교권 침해이 가장 많은 게 수업 방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보고된 건수가 이렇게 이제 2,000건이 넘지만 20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를 오지 않아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교사들이 이제 이걸 보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건수를 보면 이렇게 실제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학생 교권 침해가 많았지만 지금은 학부모 교권 침해가 더 높다. 46.5%가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특히 교청의 소송비 지원 건수도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도 아동 학대를 의심받아 신고도 할 수 있겠냐. 이 말에 지금 그렇다가 90% 이상입니다. 교사가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지도 방법이 없어서 어떤 불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 않냐. 제가 이제 논문을 썼을 때 이 선생님들 14명을 그 질적 연구를 했었었는데, 만성 불안, 이렇게 계속 그 초조 불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자책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 무력감.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 학부모로 오는 그 좀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 소진,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실제로 우울한 교사가 지금 40%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을 그 선생님들이 10명 중 4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돌봄이 약화, 경쟁적인 학교 문화로 이제 스마트폰 대화 단절 현상이 위기 학생들을 좀 증가시켰는데 정서적인 문제 행동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사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그래서 명예퇴직 교사나 이제 번아웃 증상들이 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교육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타임아웃이나 뭐 뒤로 나가거나 어떤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훈육을 해서 건강한 경계를 가리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학생들인데 이걸 좀 더 촘촘한 교육으로 아이의 공격성을 다루어주고 점점 이겨내면서 대화로서 시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지도할 딱히 도구가 없으면 교사가 두려움을 가지고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훈육법 부재가 교육 불신을 키우고 있고 갈수록 이제 상당하게 버거진 학부모들의 요구를 높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징계나 이런 선도 방식이 아닌 적법한 어떤 대응 방식으로 이 친구들을 도와야겠다.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정서적 유대감이 약하다는 사회 흐름에서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학생들을 돌보는 문제는 이제 시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학생들의 구명조끼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수문을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댐을 설치를 하는 게 근본적인 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정서행동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디에 필요하냐면 학교 내. 학교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2차 때 논의가 더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떤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지 실증적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결국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0명에서 5-6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의 분산이라든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10명 중 4명 정도가 이미 심각한 좀 그런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이렇다라는 좀 심각한 부분들. 다만 그 교사의 문제들을 풀어줄 시스템이 없다. 의 문제까지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좀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발제 또 유신혜 선생님께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신혜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지금 발표해 주신 우리 최경희 선생님과 함께 마음친구라는 위기학생 돕기 위한 교사 연구 모임에서 좀 초기 멤버로 함께 했었고요. 그러한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제는 위기학생 지원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제목은 저에게 처음 이제 발제문을 부탁하셨을 때 제시해 주신 제목인데 제가 따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발표의 많은 부분은 사실 현장의 어려움을 담고 있고 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많이 하지 못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학교 현장 속에 저의 위기 학생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먼저 위기 학생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OECD에서 1995년에 이렇게 위기 학생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을 구하거나 독립적인 어른으로서의 삶으로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뭔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청소년으로 정의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보면 위기 청소년을 다음에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출 청소년이나 소년, 소녀 가장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업 중단 청소년, 또 세 번째로는 교육적 선도 대상 중에 비행의 예방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 해서 학교폭력의 가피 학생이나 비행 학생, 우울이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위기 학생의 정의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처럼 이 위기 청소년, 위기 학생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처한 학생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에 학교 완전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제 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위기 학생이란 용어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위기학생, 정서행동 위기학생과 관련된 기사들을 몇 가지 실어보았습니다. 먼저 2018년에 TBC에서 급증하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요.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최경희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또 MBC에서는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사실은 위기학생을 선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방송의 내용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답변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한 스크리닝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정말 최근에 방송됐던 한 그 육아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 많이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사례를 제가 한번 담아 보았는데요. 너무 이제 심한 욕설과 또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강제 전학의 위기에 처한 초3 남학생의 사연이 얼마 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학교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연령도 초등학생들이 매우 많아서 문제 행동의 저연령화 그리고 심각화가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어느 학교 상담자의 하루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작성했던 상담 일기의 내용을 좀 가공해서 작성한 가상의 사례로서 실제 내담 학생이 유추될 수 있는 정보는 담고 있지 않은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몇 개의 부분들만 제가 발췌를 해서 PPT에 담았는데요. 원래 이제 다 쓰고 나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져서 A4 거의 한 5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희 발표에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취약한 위기 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규모도 뭐 1,400명 정도 되는 매우 큰 학교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 명의 상담교사가 모든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매일 새로운 사건과 사고가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났던 때도 있었고 또 큰 사고들이 또 같은 날 이렇게 발생을 하고 개입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또 혼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모든 사건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아마 학교의 규모나 또 학생들의 구성, 학교 급별로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발제에서는 그 부분은 좀 깊이 다루지 않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았던 거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공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시간이 좀 촉박한 가운데서 좀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상담교사 7인을 대상으로 해서 좀 설문을 실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좀 아직은 합의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개방적인 질문을 몇 개만 이제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였고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좀 테마 분석 방식으로 좀 추출해서 결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위해서 좀 급박하게 실시된 설문이었기 때문에 결과 분석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향후의 정식 연구를 위한 파일럿 연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에 참여해 주신 7분의 선생님들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에서 5년 이하가 80% 이상으로 대부분 그래도 경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담 교사로서 경험했던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사례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봤을 때는 ADHD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해 자살, 그리고 분행 문제 및 반항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외환화된 행동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럼 학교에서 이러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상담교사로서 어떻게 지원하기를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다양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기 학생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지원부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치료를 설득하는 부분, 또 그리고 자해나 자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안 조사부터 교육청 보고와 추후 관리까지 이렇게 상담교사가 모두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폭력, 아동학대, 학업 중단 같이 위기 학생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예방 교육뿐 아니라 관련된 업무 처리까지 또 거기서 또 더 나아가 상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무들을 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위기 학생 상담 및 지원과 관련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일단 먼저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징계와 돌봄, 상담의 경계가 모호해서 학생이 문제의 행동을 보일 때마다 전화로 이제 교실로 와주기를 요청하신다든지, 아니면 문제의 행동이 보이는 학생을 이제 상담실에 격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많이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무가내로 학생을 상담실에 이제 놓고 가시는 경우를 이제 경험했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담을 하면 다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담에 대한 만능주의, 상담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만약 아이들의 변화가 느리거나 없을 경우에 상담교사로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서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리자나 또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어떤 협력적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위기 학생이 발생 시에 이 어떤 문제 해결을 상담교사 1인에게 전가하거나 학부모에게 연락이 잘 닿지 않을 때, 또 이 학생의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막막함과 무력감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해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학생의 자해 시도가 반복될 때 상담교사로서 굉장히 겪게 되는 그 심리적 부담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럼 이런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좀 위기 학생이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사나 연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1대1 지원이 필요한 그런 위기 학생의 경우에는 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그리고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상담실과는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또 수용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 갈 수 있는 위탁형 대안교실이나 치유교실,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이면, 실제로 현재도 병원형 위스쿨, 가정형 위센터 등과 같이 이제 가정에서는 좀 돌봄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이 현재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시설들이 가능한 연령이 중학생부터이기 때문에 실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좀 갈 수 있는 곳이 매우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지금 시설의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더 많은 논의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좀 실시했던 설문의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발표를 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경험했던 학교 현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또 이것만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 현장에서 또 각자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매우 다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한계와 가능성의 부분도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고민도 많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이제
이번 그 토론회를 좀 준비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좀 다시 떠올리고, 그리고 이러한 위기 학생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좀 더 찾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 너무 좋아하는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를 좀 이렇게 한번 PPT에 넣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이 마지막 부분,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부분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기학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쓰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 아마 시간 때문에 말씀은 못 하셨겠지만 그 본론에서 어느 초등 상담교사의 하루를 읽다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사시는구나라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과 좀 현장의 심각성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요 초등 상담교사의 하루 부분은 또 읽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저희가 고민 지점은 이것이 상담교사나 상담사라든가 특정한 어떤 분들의 그냥 업무로서, 추가 업무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지만 같이 대응하고 같이 하고 학교 차원 그리고 교육 차원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들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또 애쓰시는 분들에게 그냥 이 업무들을 하나냐 쉽게 던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또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취지를 한번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발제는 이제 한성준 정책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교사 운동의 또 회원들 또 선생님들의 어떤 좀 공통된 의견들로 또 설문을 또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한성준입니다. 네. 앞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이 사례가 어떤 한 개인의 사례라 보기에는 제가 찬찬히 이제 설문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일반적인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서 실제 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가 얼마나 좀 심각한지,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길 원하시는지 그 설문을 좀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해법을 찾는 그런 하나의 좋은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요 설문 관련돼서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토론집으로는 아마 31쪽쯤 되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9일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681분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먼저 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요 말 자체도 조금 저희 입에 이렇게 잘 붙는 말은 아니어가지고 설문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정서 심리적 심각한 어려움으로 학교 부정을 보이는 학생. 그래서 교실에서 뭐 ADHD, 품행장애, 반항, 우울, 무기력 등의 증세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설문에 좀 응해 주십시오 라고 좀 요청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좀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87.1%의 선생님들께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 한 학급에 얼마나 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다가 56%, 그 다음에 한 서너 명 정도 있는 것 같다가 35%, 이 정도 되었습니다. 이 두 질문을 좀 합쳐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있고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학급 운영이나 수업하실 때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 학생들이 보이는 유형, 보이는 증상, 요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DHD? 저게 한 78%? 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기력도 좀 많이 있었고, 품행, 반항,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행동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제일 심각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제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여쭈었는데 제일 행동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친구 때리기, 꼬집기, 할퀴기, 치기 이런 신체적 폭력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나왔던 게 욕설이나 폭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실 이탈 요 순서로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친구 때리기나 이런 부분은 신체적 폭력으로 바로 연결되고 욕설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 학교 학폭 일어나는 거 보면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이렇게 관계에서 오는 폭력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단순히 이 어떤 수업에 어려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또 교육활동 침해 이런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얼마나 이런 행동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까? 이렇게 좀 여쭈었는데요. 매일 자주 발생한다와 그 다음에 매일 가끔 발생한다를 합치면 거의 80% 정도에 좀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해 주신 선생님들이 8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도도 많고 이 문제의 심각성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의 어떤 사회성, 그 다음에 차례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들,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이 지시를 따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께 여쭈었는데요. 사회성 정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한 70% 정도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가 그렇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차례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부정 평가,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합치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앞에 했던 설문들의 질문을 몇 개 연결해 보면 신체적 공격이나 언어 폭력 같은 행동 문제가 발생하고 이 빈도는 굉장히 높고 또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은 사회성, 친구들과 교우관계나 사회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아마 이게 교실에서는 계속 악순환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칙 준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칙 준수에서도 응답자의 74% 정도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지 않다, 부정응답으로 많이 답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시했을 때 이 아이들이 불이행하면 주로 어떤 행동 유형을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반항한다. 이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 도망가는 것 이런 형태로 좀 선생님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교실 이탈이나 교육활동 침해 이쪽하고도 좀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들을 좀 설문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 관련된 부분도 좀 질문 드려봤는데요. 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의 보호자분들께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협조적입니까? 이렇게 여쭈었는데요. 또 부정 평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협조적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합치면 거의 50% 훨씬 넘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좀 유발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도
더 가정과 협력적인 지도 체계가 필요한데 실제 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잘 협조해주지 않는 걸로 이제 교사들은 좀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단순히 이제 제가 이 발제문에도 썼지만 단순히 이 학생이 문제입니다라는 사실만 고지해 주는 방식으로는 학부모들이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이렇게 영화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 학부모들에게 이 아이가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어서 이렇게 지도해야 한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좀 안내해 주어야 되는데 학교 안에는 그러한 어떠한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사 한 명이 개인기로 이 문제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설문에서도 그래서 지도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비협조적인 보호자 이 부분은 두 번째 30.3% 이렇게 나왔고요. 선생님들께서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지도 방법의 부재. 이 부분을 37.1% 이렇게 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하다. 이 세 번째로 답해 주셨는데 실은 이 지도 방법의 부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하다는 것들은 좀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선생님들이 가지는 이제 정서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여쭈었는데요. 제일 중복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응답자의 74.5%는 늘 조마조마하고 긴장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1년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이라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좀 어찌 보면 너무 처절한 내가 안 맡았으니 이번 연도는 다행이야. 너무 좀 처절한 현장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병가와 휴가를 내고 싶다는 비율도 47% 정도였습니다. 이게 지원 시스템 없이 교사 1인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가장 선생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이것도 중복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학교 내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이 78.8%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 2차 토론회 진행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좀 학교 안에 마련되어야 될 것인가 요 구체적인 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학교 내에 있는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선택을 제일 많이 하셨고 또 보호자의 협조 또는 내교 책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다. 학부모의 협조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요청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앞에 발제해 주신 상담 선생님도 계시지만 상담실이 이 아이들 감당하기에는 이미 상담실도 그 한계를 초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 지나면서 교육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들이 학교에 내려오고는 있는데 실제 이런 정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 어떤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례적인 방식으로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교사들의 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성이 학교 내에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 내에 그 전문성이 축적되는 방식이 아닌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오늘 1차 토론회 하면서 실제 이 현장에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로 인해서 학생과 교사와 보호자들이 학부모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학교는 설문 결과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매일 거의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교육이 교육부를 비롯해서 교육 당국이 아무런 지원책이 없다 또는 실효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차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널리 공유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지는 토론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인 이런 지원 체계들이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단기간에 이렇게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의 만연한 문제다. 이게 저는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교사 출신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내 책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 좋아지지 않고 내가 문제를 계속 일으킬 때 저게 내가 못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되게 자책하게 되고 되게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악순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제문에도 나오지만은 이런 아이들은 신체적 공격이나 또는 언어 폭력 같은 것들을 하고 그걸 매일 반복하면서 친구들과 많이 격리가 되겠죠. 그 아이들의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학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계속 지도의 방법이라던가 매뉴얼 시스템의 문제들에 대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함께 좀 방향 모색하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발제로 이지욱 교수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제 발제문 보면은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제 만나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짚어주기로 했고 특별히 좀 우리가 외국은 이렇게 뭔가 이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사점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 사전에 좀 상의를 좀 드렸는데요. 네, 이재익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남대 초등특수과 이재혁 교수입니다. 교수가 원래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예, 이거 쓰는 조금 더 크게 말씀해주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강남대 초등특수교육과 이재혁 교수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주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제가 외국에서 이제 자폐 정서 행동장애 학생 교육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걸로 박사학위를 따고 강남대에서 2000년도부터 이제 교수가 돼서 지내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상담 심리학 석사학위 땄고요. 상담 심리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람인데 당신은 박사학위 모으는 게 취미냐는 그 소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사 2급도 땄고요. 여성가족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는 ADHD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상담 요소도 심리치료 요소도 들어가서 상당히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좀 피곤하실 텐데 이게 PPT 양이 너무 방대해서요. 예. 키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거는 지나가는데 선생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특수학급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통합학급에서 오신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본래 정서행동장애라는 정의는 교육학 정의입니다. 그 정신건강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ADHD라고 진단을 받아도 정서행동장애로 진단을 안 받으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의 키포인트를 보면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양이 방대해서 일본에서 우리가 조금 시사점을 받을 것은 일본은 정서행동장애 종류를 1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벌써 14가지로 나누고요. 통계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가장 많은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한묵증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2009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ADHD는 없냐? ADHD도 있습니다. ADHD는 별도의 특수학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 제외 한묵증이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고유한 정서입니다. 이게.
한묵적이라는 게 선택성 한묵적이거든요. 일본은 집단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독일인데요. 독일의 정서행동장애 정의는, 이게 좀 어려움을 하면 생태학적인 관점이라 그러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잘못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왜 정서행동장애 학생에게 제가 노란색 글씨 쓴 부분의 마지막 좀 보시면 환경 적응을 위한 기회 제공, 사회적 능력의 습득, 강화 이런 말 나와 있죠. 이런 걸 왜 안 해줬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의 심리 생리정도 뭐지만 반드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키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정서행동장애를 지도하자라는 게 독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관점,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처럼 예방, 중재, 강조 나오고요. 발달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서행동장애 학생 다루시다 보면 많이 선생님도 사람이라 지치시죠. 부정적인 재미도 생기시고 사람이라면 어쩔 수는 없는데요. 이 관점을 발달 가능성, 예방, 중재로 보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아이다라고 독일에서는 보는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자격증 제도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지나가고요. 그 일본에서는 이제 교사 자격증 이제 2개를 주고 있다. 이거는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거를 한번 보면요. 이게 제가 이 옛날에 정서행동장애 학회 거기 가서 이제 논문 발표할 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기겁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독일 갔으면 교사 자격증 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저기 빨간 글씨만 보시면은요. 반드시 학사, 석사 연계 과정으로 해야 되고요. 학점이 240학점입니다. 그리고 8개월 교생 실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차 국가시험 합격해야 되고요. 수수 교사 생활 18개월에서 24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국가시험 또 있고요. 여기에 합격해야만 교사 자격증을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죠. 선생님들 다 교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고 보면은 우선은 이 독일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교사가 권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240시간에 이 코스를 쭉 밟아왔기 때문에요. 독일에서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독일은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사 자격증 따면은 모든 장애 영역 다 지도할 텐데 독일은 많아봐야 2가지에서 3가지만 땁니다. 예를 들면 뭐 발달장애 플러스 시각 뭐 이런 식으로든가 장애 영역도 2개에서 3개밖에 안 줍니다. 그 2개밖에 3개를 안 하면서 240학점 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그 영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생님들 뒤에 배치해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독일은 특수교사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독일 시스템 중에 하나가 특수교사가 지금의 위클래스 그 상담 선생님처럼 거주하면서 일반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해주면서 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고민으로 우리나라에도 교사 자격증 이미 습득하신 분에게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게 제가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어차피 또 뭐 연수교육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다음 보시면, 배치를 보시면, 미국은 이제 정서행동장애 정도가 가벼운 부터 심한 정도로 가면 일반 교육에서 하고요. 말 그대로 통합학급에서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가장 심한 아이는 말 그대로 이제 시설에서 이제 생활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그게 이제 기숙제 학급이고요.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얘가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면 앞쪽으로 갑니다. 이제 계속 있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통 한 2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앞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료는 못 찾았는데요. 미국서 박사학위 따신 분들, 미국서 정서행동장애 공부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은 애가 조금만 터프하면 무조건 정서행동장애로 해서 저거 보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용납을 안 한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고, 리소스룸은 이거는 뭔가 하면
정서행동장애가 특정한 기능을 잘 못할 경우에 그 기능만 가르쳐주는 학급입니다. 예를 들면 소셜 스킬이 떨어지면 소셜 스킬만 가르쳐주는 학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독립환경은 이거는 뭔가 하면 정서행동장애아를 한 8명에서 10명 모아놓고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전일제 특수학급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행동장애아만 8명에서 10명 모아놓고 특수교사, 보조교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미국은 각 주별로 자치제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경계선이라든가 학습장애 아이들도 들어가서 8명, 10명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라는 게 ADHD는 대부분 또 학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연계시켜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독립환경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학교는 뭔가 하면 이런 학급들만 모여있는 학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숙자 학급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볼 거는요, 사실은 특수학급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흰색으로 칠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자폐증 정서행동장애 학급이 있고요. 중등에 가면 정서행동장애 학급이 따로 있고요. 학급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학교 다닐 적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2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일만 하면 제가 일본서 공부했는데 저를 지도하신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내에서도 비판론이 있는 게 교사 수준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한 학교 다니면서 교사 자격증 2개 받아간다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폐 정서 행동장애 학급도 있고 그 다음에 등교 거부 선택적 항목증을 위한 학급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각각 따로 가르쳐줘야 하는데 선생님이 언제 이 아이를 가르칠 능력을 습득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정부에서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바는, 이게 꼭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통합학군 선생님하고 특수학과가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협력해서 하는 건데, 일본 시스템 보시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ADHD 통급 지도 학급이 있다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ADHD는 별도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 치료는요. 이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DDM센터라 그래서 제가 용인 사는데 용인에 그쪽에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심한 애들입니다. 예. 근데 심한 애들인데 제가 그 DDM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참 슬픈 현실은 어떤 아이들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발달장애하고 경계선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하고 경계선인데 애가 이제 좀 거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개인적으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독일은, 이제 지원 교육 책에 보시면 통합을 지향하는 게 있고, 분리를 지향하는 게 있고, 통합 플러스 분리를 지향하는 게 양 다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그 지역이 분권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말 그대로 따로따로 놀아요. 주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보면서 독일 공부하다 진짜 머리가 아팠어요.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앞에 나름대로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에게 팁을 받아가지고 정리한 건데요. 이 통합은 말 그대로 통합 교육을 지향합니다.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요. 우리가 그나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까 생각되는 거는 그냥 다 보지 마시고요. 글자가 많으니까 흰색만 보십시오. 독일의 저기 무슨 주입니까? 함부르크 주죠. 함부르크 주에는 보면은 이교사 체제라 그래가지고 정서 행동 장애 학생 숫자를 학급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 숫자를 줄이고요. 교사를 2명 집어넣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함부르크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리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분리교육하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분리교육을 맞춤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 좋지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따로 살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독일에서는 분리교육 지향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꼭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나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소수에서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도 그런 컨셉이고요. 예.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걸 맞춤교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분리교육을. 그럼 독일의 이 맞춤교육으로 할 때는 교육과정을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고요. 그 보시면은 시설학교, 병원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우리나라 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인데 이름이 그냥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지내는 겁니다. 그냥. 예. 자, 그거고요. 통합 분리하는 데는 이제 심한 학생들 또는 분리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특수학교 쪽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에 가고요. 나머지 애들은 통합교육으로 갑니다. 통합교육으로 가는데 그 흰색 글씨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또 혼동하시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독일 공부할 때 머리 쥐가 나더라고요. 이게 같은 용어인데 주별로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지금 나오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뭔가 하면요. 이제 순회 시스템으로 일반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자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학교 안에 위 클래스처럼 그 특수교육 전공자가 계셔가지고 그 정서행동장애 지도하기 어려우신 분을 자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미국은 이제 선생님들 다 알다시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중재와 지원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박계신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일반 학급, 특별 지원 학급, 그 다음에 통급 지원 학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정서장애 학생 특수학교 가고요. 특수학교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가끔씩 계신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 교육부 자료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정서행동장애인데 특수학급이 있다. 그 100명도 안 됩니다. 특수학교 있다. 한 10명도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통계 자료. 근데 일본은 꽤 많이 가 있습니다. 숫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완전 통합을 지향하면 독일 정부에서 말하는 건 지침서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앞에 선생님들이 체계를 만들어 달라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통합교육 상황에서 말 그대로 지침서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가 있으면 좋죠. 이렇게 하면 사실 선생님은 이 지침서대로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나라도 지침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로 가면 그 정서행동장애를 위한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에서 분리로 가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지나갈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반 교육과정을 일부 바꾼 보완 교육과정을 적용시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제가 빨리빨리 했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가 지나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서행동장애를 심리적 원인으로 생긴 것도 보고, 14가지 유형 제시하고, 선택적 항목점이 가장 많았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생태학적인 관점을 가고, 예방, 중재, 여기 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교사 자격증 보면 이거는 지나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장애 영역 과목을 우리나라는 기본 이수 과목이라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서행동장애 교사가 되려고 하면 경도, 중증도 교사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장애 유형별로 교사 자격증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수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이수하느냐에 따라서 교사 그 자격증을 따로 주고 있다는 거고 일본에서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독일은 제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학사소사 연계했다 이거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배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아까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배치를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거는, 아까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가 통합교사하고 특수교사하고 협업해서 사실 교사의 정서행동장애 학생 지도 능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높이기 위해서는 저도 사실은 86년부터 92년까지 서울시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하다가 외국으로 그냥 가버렸는데요. 예. 우선은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보면은요, 가장 맞는 게 현장 교사, 그 현장 계신 선생님 중에서 이런 거 연구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집중 지원을 하고, 그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고, 그 선생님들이 키퍼슨이 되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속해 있는 교육구청에 가셔서 다른 선생님들을 자가 연수하는 시스템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독일하고 비슷한 게, 독일서도 특수교사 한 명이
학교가 가지고 일반 교사 정서행동장애 교육하는 거 지원을 해주잖아요.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정서행동장애 교육 없고요. 자폐성장애 학생 교육은 기본 교육 과정에 발달장애 교육 과정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됐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앞에 선생님들이 통계조사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참 아팠는데요. 우선은 제가 아까 저 의견은 지침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서행동 장애 지도하는 거 어려워하는 이유 제가 대충 압니다. 제가 특수교사 하다 보니까 아이가 난폭한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이렇게 할 때 중재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 남발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주눅이 드시죠. 소신껏 지도를 못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침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적에는 선생님은 이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 정도만 하는 선이 분명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안하시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선이 없어요, 그게. 예를 들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다. 미국에만 드리고 저희야 그것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폭력 행동을 하니까 심하게 이게 폭력을 하면은요, 그 경호원들 하는 이런 거 있죠. 워키토키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3명 이러면은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선생님이 와서 그 아이를 신체 구속을 합니다. 신체 구속을 해서 그 안정실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너무 위험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게 아까 선생님들 말씀대로 난폭한 행동하면 선생님도 다치고 애들도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제도가 왜 좋은가 하면 난폭한 행동할 때 선생님 혼자서 이거를 어떻게 지도하시려고 하다 보면 제3자 입장 보면은 선생님이 애를 때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몸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짓껏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너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이 아이 문제 행동을 자연스럽게 제압할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상처도 나지 않고 깨끗하게 이렇게 심리 안정실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자폐 아들 중에서 심한 문제 행동하는 아이에게 미국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그저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예. 네. 방대한 양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좀, 이렇게, 그 3, 4명 아까 말씀하신 그 3, 4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면? 그 3, 4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학교에서 대기하고 계신 저기 이제, 그 문제행동 심하게 학생들, 중자로 오시는 분들은 쉬는 교무 시간에 수업 없으신 선생님들. 예, 선생님들이 오시고요. 근데 전제 조건은 반드시 위기 관리 훈련에서 미국은 50시간에 60시간 교육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아이 다칩니다. 그것도 전문 교육받고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네,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지금 일단 발제가 예상보다 5분 정도 이렇게 지나긴 했지만은 우리 질의응답과 자유토론할 시간이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제 발제자분들께 좀 질문하고 싶으신 것 하셔도 좋고 또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가 좀 준비되어 있어서요.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오나요? 류신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 중에 치료 교실이란 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아서 어떤 건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건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피해갈 수 있는 곳인지, 그곳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설문에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한 분의 선생님께서 적으신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대안교실과 좀 비슷한 개념으로 쓰신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쓴 부분이 아니어서,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또 그 답변 주신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면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초등학교 교사고요. 저도 오늘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반에는 ADHD 친구가 있고요. 어머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아이를 상담하는 상담사 분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저도 처음 듣는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 3, 4교시 아이들이 이제 오랫동안 기획해서 학년 체육대회로 이제 피구대회를 했는데, 데리고 나가다가 이제 배추밭에 1학년 아이가 애벌레를 잡고 있는 걸 보고 얘가 이제 거기 꽂힌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 들어 누웠고 울고 애벌레 다 잡아간다고 그래서 잠시 멈추고 가서 애벌레 잡아서 앉혀놓고 이제 저는 피구 심판을 봐야 되니까 봤는데 아이가 중간중간 사라지는 거예요. 앉아있던 자리에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멈출 수도 없고 계속 전 이제 양쪽을 다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근데 이게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행동이 이제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는지 이게 반복적이면 좀 괜찮은데 이 행동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2시간 내내 애벌레를 가지고 놀고 막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도 사라졌다가 또 찾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누군가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 반에 특수학급 아이가 있었고 걔는 ADHD지만 그 지적 발달 장애 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반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좀 봐주시는데 부를 사람이 없는 게 순간 머릿속인데 애가 사라지면 저는 완전히 얘가 만약에 교문 밖을 나가면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에 이런 저희 반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거의 반별 ADHD가 한 명씩 있는데 정말 긴급할 때 담임이 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예, 저도 그 홍인기 선생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독일 사례 이야기하면서 지침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이 아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지침서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교사의 몸은 하나인데 피구 심판도 봐야 되고 이 애벌레에 꽂힌 이 친구의 존재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할 때 이런 어떤 문제 상황이 됐을 때 교사들이 약속된 행동들을 매뉴얼처럼 이렇게 진행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교사들의 머릿속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도 머리를 보호하고 정해진 계단을 따라서 운동장의 정해진 장소로 이렇게 이걸 반복 훈련하잖아요. 정해진 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인기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셨던 저런 상황들이 아까 설문 결과 보면 이게 뭐 가끔가다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침서나 또는 뭐 행동 매뉴얼 어떻게 명칭을 붙이든 교사들에게 또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교사들을 부를 수 있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좀 정해진 약속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또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 구성원들에 맞게 좀 매뉴얼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 결과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실제 학교에는 이런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옆에 반에 남자 선생님이라도 계시면 좀 데리고 오겠는데 옆에 남자 선생님도 없을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매뉴얼로 좀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예. 좀 추가로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정서행동 장애 교육에 대해서 지금 특수 교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학급에 지금 ADHD나 아스퍼거 이런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아까 데이터도 보시다시피 몇 명 존재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두 아이를 계속 살피지만 실제 저의 마음에는 이 이제 힘든 아이들에 대한 진도가 걔가 끊임없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손 들고 떠들고 또 뭐 친구 뭐 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거의 그 아이한테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두게 됩니다. 실제로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군가 이렇게 그 부분의 영역에 대한, 근데 특수학급에 이해도 갈 수 없거든요. 이제 지능적인 문제와 이 정서적인 그 고기능의 아이들의 또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다시피 상담실과는 다른, 이게 상담실이 징계 장소는 아닌데 선생님이 타임아웃 한다고 상담실로 보내버리면 걔는 즐겁죠. 그럼 오히려 더 상담실이 더 갈 거 아니에요. 문제들이 더 일어납니다. 이런 비체계적이고, 또 일반 교사도 그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학부모한테 올바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영역으로 우리나라 그쪽은 연구가 안 됐다는 거죠, 정말. 그런 상황이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진짜 CCTV 만약 교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일반 아이들이 그 아이로 인해서 또 영향받는 건 정말 사실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학습권의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이런 이제 그 아이들도 아픈 아이들이 맞거든요. 약간 누적되는 게 보였지 않습니까? 2차적, 3차적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분명히 많아지고 있는 건 우리 일반 교사들이 정말 잘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더 좀 질적으로 우리 아이를 더 살펴주십시오 할 요구도가 더 강해졌거든요. 그럼 저희가 신입니까? 그 아이 학습뿐만 아니라 그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 돌봐야 된다는 게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도 약을 먹였는데 선생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맞죠. 맞는 거죠. 이제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건 아이일 것이고요. 40분 앉아있는 게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걔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교사도 그렇지만 부모는요. 거의 다 우울증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 그 교육 공동체가 조금 드러내고 아까 한성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이고요.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더 크게 할까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이고요. 저희 학교의 다른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나눠주신 사례들과 같은 얘기들을 많이 저에게도 호소하고 계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셔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의 사례들을 많이 겪어보았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문제 행동을 대부분 방해 행동이라고 인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좀 많이 방어적으로 행동하시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 문제 행동이 방해 행동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행동이라는 인식을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이런 학생이 이러한 어려움을 보였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그래야 교사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때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되물어 오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이 학교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학부모와 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이제 특수 선생님과 상담교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여러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했기에 말씀드립니다. 지나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교사분이랑 관리자분이랑 학부모님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셔서 지금 어떻게든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딜레마가 뭐냐면, 이제 아이를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아까 하셨잖아요.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아이를 이제 감싸야 될 것인지, 아이의 정서도 이해해가면서 감싸면서 이제 아이를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한마디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잘 나가는 게 저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처음으로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교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감싸면서 어떻게 그걸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말 나쁜 말 없이 감정 없이 정말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고민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개인기로 그동안 이제 초등은 특히나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하에 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학교도 뭐 이렇게 각 담임마다도 너무나 좀 차이가 다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좀 개인적인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끝나고 이제 좀 말씀을 더 드릴 수는 있겠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2차 토론 때 이제 박계신 교수님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뭐 이반 저반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보편중재위에 개별중재를 올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훈육에 대해서 경계를 어떻게 좀 세워갈지가 합의된 그런 좀 그 구조로 간다는 거죠. 네, 세팅이. 이제 그 부분들이 저희 나라도 조금 세팅이 돼야지 이제 학부모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선생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긍정적 행동 지원 공부하신 분인데 제게는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 저 논문 쓰고 책도 쓰고 했습니다. 했는데,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시죠. 뭐. 예. 예. 그게 사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데, 제가 아까 미국에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의 이야기고요. 그게 우리나라형으로 바꿨을 적에 얼마나 우리나라 형향에 맞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 만들기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학교 구성원이 협조를 잘 해주는 것도 있고요, 잘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 문제행동 중재 폭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심한 문제행동은 선생님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시작하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행동 한다고 내가 다 중재해야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서도 저렇게 해놓고도 문제행동 많다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도 미국도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시스템 안 말아놓고 하면 선생님처럼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문제행동은 선생님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리시면 선생님 큰일 납니다. 제가 실제로 특수학교 같으면 자해 행동하는 아이들 말리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손톱을 할켰어요. 부모님이 고소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를 때렸다고.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과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어느 건지를 객관적으로 지순서를 통해서 아시는 게 좋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박계신 교수님 오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교수님 죄송한데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과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고 할 수 없냐. 그게 이제 계속 그 교사마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좀 그 교육청의 이해 구조가 다르고 잃어버리면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게 이제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제 지침서라는 게 저희는 이제 그걸 기대하고 좀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 교수님께. 이제 그런 구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세스가 됐든 어떠한 방법이 됐든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게 뭐 우리 지금 지침서 없어. 이제 지침서가 잘 합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적된 문제가 수십 년이고 누적된 문제가 수개월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접근하거나 너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갖는 기대는 그건 저는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모든 학생들을 다 교사가 지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아이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필요한 아이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까 그 김봉년 교수님 자료를 최경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치료가 한 5%, 그다음에 상담이 한 15%, 그 일반적인 아동이 한 80인데 그럼 그 일반적인 아동은 아무런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기초학력 가르칠 때도 미달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도하듯이 저는 단계를 나눠서 좀 층계에 따라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다수의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일반적인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전문성들을 좀 우리가 탐구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해보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질문 주셨던 남자 선생님께서 운이 좋아서 저희는 상담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이렇게 잘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선생님 계신 학교는 굉장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대응해가는 방식이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냥 교사 네가 알아서 다 해. 네가 알아서 다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시스템과 지침서가 없어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더 높여가고 지도 전문성을 쌓아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이런 학생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이 아이들을 학교 차원에서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과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교사 개인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연수 과정이나 선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이해를 넓히는 것들도 저는 좀 한편으로 같이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선생님 말씀에 보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박계신 교수님이 계시는 한국행동분석학회 이사이기도 한데요. 지금 발달장애 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신건강적 소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한 20에서 30%가 있다고 미국에서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심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행동 지원을 해도 저울이라든가 기분장애라든가 이런 거를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는 선생님 선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와서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해야 행동 지원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담이나 심리치료 플러스 선생님들 하는 활동이 엔드가 되든가 먼저 그걸 하고 이쪽으로 오든가 하셔야지 앞에 숙제를 안 하시고 뒤에 거 하시려고 하면 선생님 상처만 더 받으실 겁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서행동장애를 전공했고요. 특수학교에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사실은 받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서행동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안전과 교육적인 책임은 담임 선생님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상담 선생님들이 또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나눠 가지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쯤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아이들을 위한 지원의 역할이 학교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시간에는 나의 책임, 이 아이가 상담실에 가 있는 동안에 상담 선생님의 책임, 이 아이가 가정에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책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이의 주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이 함께 어떻게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예방적이고 교육적으로 이 아이를 지원하겠느냐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학교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성공하려면 이래야 돼라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들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학교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 책을 보면 80%의 교직원이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때에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는 노력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시작해서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반응해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예방적이고 교육적으로 하기 위한 앞으로의 어떤 시스템적인 노력들이 어쩌면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방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우리들의 공동의 인식, 합의, 논의, 그 과정들이 앞으로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위센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위센터랑 임상심리사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경희 선생님이랑 류신혜 쌤에게 질문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제 그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위센터마다 인력 구성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서울교육청의 특징이 이제 임상심리사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없는 곳이 이제 서울이랑 세종이랑 광주로 파악됐는데요. 저도 저희 학교에 근무하신 상담쌤이 계셔가지고 여쭤보니까 그분은 스스로 셀프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따기 어려운 게 있고, 따기 쉬운 게 있고, 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고 해서 더 전문적인 분야 자격증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에게 좀 여쭙고 싶고, 그 다음 이제 이재욱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국가 검진에도 정신건강 분야가 어쨌든 들어와 있고, 우울증에 대해서는 이제 20대부터 10년에 한 번씩 검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희망했을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행동 특성 검사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엔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또 국가 차원의 검진 체계로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도 한국교총에서도 국가 검진으로 체계를 편입시키고 학교별로 지금 분산된 업무를 줄이자 이런 주장을 한국교총에서 했는데, 아동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이걸 의무로 할지 선택을 할지는 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국가 차원의 제도 도입에 대해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임상심리사의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금 임상심리사가 없다, 그 부분을 질문하신 건가요? 아, 네.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를 못해서 장 박사님이나 서울시, 네, 그쪽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청별로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이제 진단이 사실은 아까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지 이제 얘가 ADHD냐, 아까 같은 행동이라도 증상이 원인이 다르잖아요. 근본적 원인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상심리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 이제 그 소견을 내며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그 상담사는 상주에 있는데 임상심리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진단 정보를 알고 싶고, 그러기에 임상심리사가 좀 더 도움이 되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임상심리사가 이렇게 이제 뭐 교육청마다 뭐 한두 명씩 정도밖에 없고, 그분들도 그 심각한 학생들 이제 의뢰됐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풀밭들이나 이런 검사를 이제 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단은 병원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응하지 않으면, 수긍하지 않으면 이제 보통 하지 않게 되거나 또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사는 늘 이제 부모님 말을 듣고 저희가 이제 짐작해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니까, 그 또한 진짜 아이들을 좀 돕기 위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데, 제가 그때 1학년 친구 담임하면서 정말 얘가 좀 지능이 낮긴 한데 도대체 이제 뭐 특수반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능검사를 하려고 위센터에서 의뢰했더니 이제 임상이 없어서 이제 그 지능검사를 못했었고, 그 부모가 제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난감함.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저희한테 좀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 얘기가 됩니다. 네, 조금 더 뭐 보충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진단을 임상심리사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사실 ADHD 진단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나진 않는다. 그 말은 그 기준 자체도 좀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지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 좀 종합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계속 ADHD 문제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병존하는 장애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ADHD 자체가 거의 그렇게 공존 장애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좀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ADHD만 있다는 학생보다는 ADHD가 있으면서 우울이 있고 뭐 그것이 나중에 품행이나 이런 문제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진단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하지만 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학부모의 그 도움, 그러니까 학부모의 협조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이제 쉽게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너무나 잘 지낸다,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좀 갈등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쉽사리 아이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부모님께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 이제 상담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상담교사가 보고 네, 그렇지만 또 저희도 진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의심이 된다, 병원에 좀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설득의 과정이 굉장히 길고 어떨 때는 뭐 1, 2년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뭐 아이를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어쨌든 부모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을 경우에 상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 진단 부분이 지금 좀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진단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또 그거를 다 또 치료로 연결되는 거는 또 아니고, 계속 그 과정에서 거쳐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든, 뭐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상담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내용을 제가 확인하려고 제가 다시 물어보겠는데, 선생님께서 우울증 검사를 국가 차원에서 검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 예. 예, 예, 예. 정신건강 그게 ADHD가 될 수도 있고 예, 예. 여러 종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검진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아까 앞에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거 저 이야기도 똑같은데, 학생 정서행동 검사에서 학생들은 거기다 다 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 정서행동 검사 제가 알기로는 학교 부적응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학교 부적응하고 학업 성적 떨어지는 걸로 제가 근거를,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아까 뭐 ADHD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막 다 들어가면서 위센터, 그죠?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로 이렇게 막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동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위스쿨이나 위센터 가도 상담을 12번밖에 안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그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살짝 해주고 끝나버리니까 그 효과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래서 선생님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은 우울증 하나에 포커스는 맞출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사회 부적응 학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울은 조금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국가 차원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많은데, 제가 이제 정신건강과 의사 선생님 그 연수하는 데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국가가 돈이 많으면요, 거기 한국 정서행동검사에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요, 국가가 돈을 줄여버리면 숫자를 임의적으로 줄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돈 장난 같습니다만 그런 경향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조금 질문의 보충이 뭐냐면, 정서행동 검사가 지금 부모 보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 반도 보면 이 친구 분명히 검사가 필요한데 간신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 얘기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아까 뭐 중고등학생 자기 보고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이걸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선별해내는 작업,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뭐 1학년 오면 뭐 사실 ADHD는 책상에 앉을 때 그때 이렇게 좀 교사가 더 잘 알거든요. 오히려 집의 환경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교사가 이제 이렇다고 시험 시간에 이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부모는 상담센터를 많이 가게 계시면 이제 주의력 검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말하는 거하고 좀 왜곡되게 이렇게 방어막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답답하고 1학년 놓치고 2학년 올라가고 늦게서나 이제 막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선별 작업에서 외국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어요. 그 질문이었어요. 네. 조기에 선별 검사. 네. 사실은 그분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보고 나중에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선생님,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면, 선생님 질문해 주시다 답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좀 제가 답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ADHD 같은 경우는요, 특혜를 줍니다. 예를 들면 시험 시간을 1.3배를 준다든가, 예를 들면 뭐 또래 교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교 진학할 적에 뭔가 그 대학에서 ADHD를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 있는 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 대학으로 가도록 안내해 준다든가, 뭐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설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선 발제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 인력이 특수교사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현장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인 조언도 구하고 싶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한 학급당 원래 4명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두 학급 모두 5명씩 총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학급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어린이들이 3학급으로 나누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일주일에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2회, 보통 1회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저희 특수학급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아직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위기 학생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그 법적 정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 선생님께서, 유신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상담교사처럼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고민들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재욱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독일의 사례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면서도 통합학급 선생님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교사들이 다 독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의 교육과정을 한순간에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특수교사들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루하루 고민스러운 것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조금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교육의 현장에 먼저 계신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치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랑은 다르게 수업 시간이나 공강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그 대신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합학급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과 협력할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시 되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부터 지침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꼭 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하고 반영한 지침서도 만들어 주시면 이 자리에 계신 유치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유치원 사정도 고려한 지침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말씀 더 주실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유튜브로도 오늘 좀 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유튜브 의견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님은 아이들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 무언가 원인이 있다는 것, 잘 캐치되어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학급에는 보조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하시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점차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윤유님도 학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공동체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중심에 두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해결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마음치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강수진님은 어른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아이가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어 잘못된 수직관계가 형성된 게 가장 큰 문제인 듯합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최근 한국 사회는 위아래가 없어진 느낌입니다. 제 자녀도 선생님 친구들 때려서 무척 고민이었는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행동 중재한 이후 기관과 함께 개입하니 지금은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김혜정 님도 해외 사회의 시선점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교사 임용생 님도 하나 올리신 게 있는데 올해 티오보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학교에서 학생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상담교사입니다.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진단 관련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 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는 것보다 이재욱 교수님께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말씀 다 정말 잘 들었는데 해외 사례들이라던가 제도 중에서 우리의 지금 현실에 맞게 만약에 가장 시급하게 한 가지를 좀 고민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해 주고 싶으실지 그 의견 한번 짧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게 정서행동장애 교육은 잠깐 독일 사례들 보시면 환경, 학교, 학생의 정신건강적 요소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이게 보기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 선생님 돼서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코칭이나 정보를 주는 시스템 이런 것부터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조금 희망을 보시고, 또 교육청과 우리 선생님들 함께 이 문제 고민하고 있다는 점으로 조그마한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당장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대안을 놓고 같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이 다음 주에 또 한번 같이 또 한번 뵙고 이 문제들을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또 고민의 방법들을 찾는 그 과정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